바닷속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미지의 세계입니다. 이 미지의 세계 속엔 이렇듯 골든 트래블리, 또 상어와 같은 수많은 생명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 저기 커다란 가오리도 살고 있네요. 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다양한 해양 생물을 품고 있는 바다. 바다는 우리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의 보고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바다와 그 속에 사는 생물들이 생존을 위협받을 만큼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답니다.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서남권 최대의 항구 도시 목포. 이곳 어판장은 매일같이 어선들이 하역한 싱싱한 해산물로 채워집니다. 생선은 경매를 통해 전국 각지로 유통돼 우리의 식탁에 오르죠. 목포에서 생선 전문 식당을 운영하는 김현미 씨. 가장 신선한 생선을 손님 밥상에 올리겠다는 신념으로 일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충격적인 모습을 본 현미 씨는 이제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거 다 사람 몸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병을 만드는 거야. 못 먹는데. 이렇게 하면 똥은 싸겠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똥 싸겠냐? 어떡해, 완전 썩어버리지 않은. 이 위가 제일 맛있는데 그것이 있어갖고 다 버렸죠. 못 먹지. 썩은 냄새 났어. 어떤 사람들 이것도 먹는 사람 먹어요. 이렇게 깡다리, 병어. 야구에서 이게 제일 맛있어요. 보다 못한 현미 씨의 남편 강성복 씨는 이런 현실을 SNS를 통해 알렸는데요. 이유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너무 심각하니 우리 밥상에 들어왔다는데 제가 좀 두려움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한갑 넘게 뭐 죽어도 하겠다. 이제 자식들, 손지들, 이게 어쩌란 말입니까? 바다가요,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지금 바다가. 이미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 바다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먼저 알아챈 건 수산시장 상인들이었습니다. 생선의 겉모습만 보고도 어떤 상태인지 금방 알아낼 수 있다는 상인들. 피치병 조그만 거 있잖아요. 500짜리 이거 나오지. 또 커피 나오지. 라면 봉다리 나오지. 과자 봉다리 나오지. 막 그래요. 소리 안 나?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가 봉다리 들어있는 거지. 봉다리. 설마 했는데 김. 아이고. 보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게 그 빵 있잖아. 빵. 지중한 빵. 그 마트에 파는 거. 빵이 여기가 들어있는 거야. 근데 야구가 이거를 먹었지. 잡식성인 아귀지만 이런 쓰레기까지 먹을 줄은 몰랐는데요. 대체 지금 바다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제작진은 서남해의 어장을 두루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제철 맞아 한창 꽃새우 조업 중인 군산 어민들.
하지만 정작 조업보다 선별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데요. 점점 많아지는 쓰레기 때문에 그물 올리기가 무섭다는 최승열 씨. 예전에 40년 전에 진짜로 물속이 많이 깨끗했습니다. 새우도 쏟아놓으면 빨갛게 새우만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쓰레기하고 같이 들어버리니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이거 촬영한 건데 이렇게 물속에서 생활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어마어마해요. 매일매일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그러죠. 네, 많이 들 때는 막 통발 같은 배통발 같은 건 몇십 개씩 들 때도 있어요. 하루 조업으로 걷어올린 쓰레기가 갑판을 채울 정도입니다. 꽃새우는 수심 40m 깊이의 그물을 내려 바닥을 훑는 저인망 방식으로 잡는데요. 그렇다 보니 물 밑에 있는 쓰레기들까지 같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로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새로 고안된 그물에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네, 쓰레기. 통발. 바로 쓰레기와 꽃새우를 분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이 속에다가 어민들이 개발해가지고 이것을 달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시다시피 새우는 여기를 거쳐서 나오게 만들어서 새우만 분리가 됐고 이 속에 모든 폐그물이라는 해양 쓰레기가 여기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이처럼 그물 중간에 따로 쓰레기 분리망을 만들지 않으면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랍니다. 도대체 바닷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작진은 수심 40m의 물밑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바닷속. 유기물이 많아 해양생물의 산란장이자 서식처가 되어야 할 곳에 쓰레기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인간에 의해 버려져 바다 곳곳을 떠돌고 있는 쓰레기. 결국 쓰레기는 바다 밑에 가라앉거나 해안가 어딘가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서남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해양 오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심원준 박사. 저쪽에 드럼통이다. 그의 현장 조사에 동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쪽 수영만의 수영강 아래쪽에 도착한 거고요. 이제부터 저희 목적에 맞게 조사를 할 겁니다. 이 앞에 9개 구역을 저희가 설정을 이미 해놓고 이 중에 무작위로 3개 구역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모인 곳에 찾아가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선정해서 대표적인 시료를 얻으려고 그런 겁니다. 비닐봉지 2개 있습니다. 투명한 게 하얀색 하나, 사이즈는 2. 부유 쓰레기의 종류는 물론 크기까지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연구팀. 공부 하나만 기록해.
발견된 쓰레기의 대부분은 플라스틱입니다. 사람들이 쓰고 버린 쓰레기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바다를 떠돌고 있는 것이죠. 킬로미터 제곱으로 환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플라스틱만 한 30-40개 정도 나요. 1평방킬로미터. 밝혀진 결과만 보면 수영강을 끼고 있는 그 수영원 앞쪽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쓰레기도 발견되고 양도 꽤 많았고요. 강이나 도심을 끼고 있는 곳에서 확실히 많은 쓰레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것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에 닿습니다. 육지의 쓰레기 역시 수거되지 않으면 언젠가 바다에 닿죠. 이는 바다가 육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걸 발견을 했는데 이쪽 우리나라 남해 쪽에서 나오는 거는 주로 동해로 가고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서 나오는 거는 제주도도 가고요. 여기는 이제 중국에서 온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건 한강을 통해서 나오는 게 제일 많고요. 그 이유는 한강 근처에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낙동강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게 당연히 중국 뭐 양자강 근처는 사람이 워낙 많이 사니까 거기도 무척 많이 나오고요. 양쯔강 유역에 사는 인구만 약 5억 명. 우리나라 인구의 10배가 되는 만큼 이들이 쏟아내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이 강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죠. 다행히 중국 정부의 노력으로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홍수라도 발생한다면 역부족입니다. 这个是嘛，从长江里边刮过来的。你叫我具体讲从哪都是岸口啊，有的是船上漂下来的，等等，这个我也说不好。都是这个岸边啊，刮风了、涨潮啊、下雨啊，弄到那个江里边来了。它这个是个回水湾嘛，它就。 이렇게 강을 통해 쏟아져 나온 쓰레기들은 해류를 따라 국경 없이 바다를 떠돌 텐데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쯔강에서 매년 바다로 유입되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양을 연간 147만 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죠. 문제는 이 쓰레기들이 우리나라 서해를 심각하게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서해에 위치한 외딴섬 궁시도. 한땐 유인도였지만 사람들이 떠나자 섬은 괭이 갈매기들의 차지가 됐습니다. 매년 4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산란과 육아. 커가는 새끼들 때문에 괭이 갈매기들은 바쁘기만 합니다. 괭이 갈매기의 서식 환경 연구를 위해 궁시도를 찾은 바다새 연구팀. 얘는 펠릿인데 왜 터져요? 그렇죠. 이번 방문 목적은 섭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는 괭이갈매기 펠릿인데요. 펠릿은 그 괭이갈매기가 먹이를 먹었다가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을 뱉어내서 이런 형태로 이제 토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펠릿에선 주로 조개 껍질이나 뼈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흔히 볼 수 없는 형태의 펠릿.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여기 펠릿 안에 보시면 그 스티로폴로 추정이 되는 그런 그 물질들이 있어서 아마도 그 스티로폴을 이제 괭이갈매기가 먹고 그것을 그 소화시키지 못해서 이렇게 밖으로 토해낸 것 같습니다. 스티로폴이 많네요, 확실하게.
놀라운 건 다른 펠릿에서도 플라스틱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괭이 갈매기들은 왜 플라스틱을 먹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잠깐만 쓰레기. 괭이 갈매기들은 쓰레기 더미 위에서 먹이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속에 있는 모든 플라스틱이 갈매기나 뭐 이렇게 펠릿이 토하는 바다새라도 그 모두 전량을 토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이 개체들도 영향을 줄 수는 있는 종인 것 같고요. 이게 생물에 얼만큼 전이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괭이 갈매기가 지표종으로서 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괭이 갈매기는 사냥한 먹잇감을 삼켜 반쯤 소화시킨 다음 토에서 새끼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도 모르게 새끼에게 플라스틱을 먹일 수도 있는 현실. 새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소화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더 많이 흡수가 돼서 또 괭이 갈매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년 이상 생존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새들이 죽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해양 쓰레기 때문에 죽는 새들은 얼마나 될까요? 바다에서 사는 새들의 플라스틱 섭식에 대해 연구를 해온 김미란 박사. 죽은 바다새의 위 내용물에서 플라스틱을 분석해냈는데요. 연구 결과 모든 새들에게서 플라스틱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바다제비의 경우는 다른 새들에 비해 더 많은 플라스틱이 나왔는데요. 바다제비가 한 50g 정도밖에 안 나가는데요. 먹은 플라스틱의 양이 몸무게의 0.1% 이상이 되는 플라스틱을 이제 섭취한 경우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제비의 경우 한 개체당 발견된 플라스틱 개수가 평균 18개, 최대 65개까지 확인됐습니다. 최근 UN 환경 계획의 발표에 의하면 해양 쓰레기 때문에 연간 폐사하거나 고통받는 바다새의 수가 무려 100만 마리가 넘습니다. 물론 괭이 갈매기도 예외일 순 없죠. 우리가 만든 쓰레기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건 바다새만이 아닙니다. 제주에서 멸종 위기종인 바다거북을 인공 증식해 자연에 방류했습니다. 하지만 처음 바다로 나간 2살 배기 어린 거북은 11일 만에 사체로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가스가 막 차 올라서 여기가 다 부어 있어. 사인은 장폐색. 폐구물이 장을 막아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이죠. 폐구물과 함께 플라스틱 쓰레기도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부검한 바다 거북 중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죽은 개체는 38마리로 60%가 넘습니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 거북을 위협하는 최대의 천적이 된 것입니다. 비닐이 이제 해양에 떠다니게 되면은 우리 사람 눈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해파리랑 비슷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쓰레기를 시각적으로 오인하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바다에서의 뭐 사체가 생겼을 때 해양 박테리아라던가 아니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그 표면에 붙어서 이제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겨나게 되는 비릿한 그런 바다 향이 해양 생물에게는 맛있는 먹이로 유인하게끔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겉은 평온해 보이나 자세히 살펴보면 곳곳에 해양 생물을 위협하는 쓰레기를 품게 된 바다. 지난 6월, 박성재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느 때처럼 프리다이빙을 하다가 일생에 한 번 볼까 말까한 바다 거북을 봤기 때문인데요. 보니까 거북이도 거의 많이 지쳐가지고 제가 발견 못했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네. 바다 거북은 보통 1시간 정도 숨을 참을 수 있는데요. 당시 녀석은 폐구물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야, 이쪽 발도 묶겠네. 야, 손발 다 묶겠네. 야, 숨쉬고 한다. 풀린 것 같다. 밀어줘라, 이제. 또 있다. 와, 이 사람들 이거 함부로 버리는 거, 이거. 한국 바다에서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나? 인사 안 해. 발견되지 않았으면 꼼짝없이 목숨을 잃었을 바다 거북. 연간 폐구물에 죽는 물고기의 양이 연안 어획량의 1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막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했는데 그거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경각심이 생기고 이제 뭐 해어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됐어요.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청정 제주. 특히 대정읍 연안 일대는 전갱이, 자리돔 등 다양한 어류들이 많아 풍부한 어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먹잇감을 찾는 돌고래들이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때로 몰려다니는 멸종 위기종인 제주 남방 큰 돌고래. 녀석들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 바다 생태계 보호 활동가 조약골 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주도를 찾는 남방 큰 돌고래의 전체 개체 수는 약 130마리. 이날 운이 좋게도 70여 마리의 돌고래 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등 지느러미에 손상이 생겨 있거나 꼬리 지느러미가 아예 잘리거나 전체 개체군의 건강 상태에 사실은 좀 위험 신호가 있는 개체들이 여러 마리가 있어서 저희가 되게 주의 깊게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적게는 10여 마리에서 많게는 50마리 이상씩 무리지어 다니는 것이 특징인데요.
빠르게 바닷속을 헤엄치며 먹이도 쫓고 서로 교류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눈에 띄는 상처 입은 녀석들. 2년 전 관광객에 의해 발견된 이 녀석은 꼬리 지느러미가 아예 없습니다. 생존에 가장 중요한 꼬리가 없지만 사람들은 녀석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래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죠. 마빈도 그 후로 남방 큰 돌고래 오래를 꾸준히 관찰해왔다는 조약골 대표. 마빈이라는 개체도 지금 지나갔고요. 마빈. 바로 이 앞에 있네요. 오래. 네네네. 바로 지금 앞 있어요. 꼬리 지느러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무리를 뒤따르는 오래. 오래는 언제까지 무리와 어울리며 험한 바다에서 살 수 있을까요? 아마 뭐 이런 낚싯줄이나 뭐 해 그물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등이랑 그다음에 꼬리 사이에 이렇게 걸리면서 잘려 나간 게 아니겠느냐. 한 번에 잘려가면 생존하기 힘드니까. 그렇죠. 네. 장난을 좋아하는 녀석들에게 놀잇감이 될 수도 있는 밧줄. 그러나 자칫하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죽음의 덫. 낚싯줄에 지금 꼬리가 감겨 있는 개체도 한 마리 있어요. 네네네. 이날 하루 동안만 낚싯줄을 매단 돌고래 2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지금 이제 이 남방 큰 돌고래들 항상 연안 가까이 살다 보니까 해양 쓰레기라거나 혹은 연안 오염에 가장 취약한 이런 존재들이 됐습니다. 낚싯바늘이 몸에 박히면 남방 큰 돌고래는 평생 끌고 다니거나 상처를 입겠죠. UN 환경 계획에 따르면 해양 쓰레기로 목숨을 잃는 해양 포유동물의 수가 한 해 10만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남방 큰 돌고래들이 안전하게 바닷속을 마음껏 누비는 날이 언제나 가능할까요? 아귀의 뱃속에서 발견된 이것. 우리가 만들어낸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배고픈 아귀는 이 플라스틱을 먹잇감으로 알고 덥석 삼켰겠죠. 그리고 아귀 같은 물고기뿐만 아니라 바다새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이처럼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는 몇몇 물고기나 새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간도 자유로울 수 없겠죠. 플라스틱의 등장은 인류 문명사를 바꾼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플라스틱의 시초는 바로 이 당구공이었습니다. (150년) 전만 해도 귀족 스포츠의 대명사라 여겨졌던 당구. 당시 당구공의 재료는 코끼리의 상아. 하지만 너무 비싸 대안을 찾아야 했고 드디어 1869년
꿈의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사실 인류의 재료적인 혁명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로운 소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플라스틱. 예전에는 물자가 워낙 귀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매거진이라는 데서 이제 1955년에 Throwaway Living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광고를 내기 시작하는 게 쓰고 버리는 삶이 시작되었다. 이후 저렴하고 쉽게 가공할 수 있는 플라스틱은 생활용품뿐 아니라 산업에까지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플라스틱 시대가 열린 것이죠. 하지만 편리함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죠. 값싸고 쉽게 버릴 수 있는 플라스틱을 누린 우리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플라스틱 쓰레기를 안고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생산된 플라스틱 양이 약 83억 톤. 이 중에서 일부만 재활용 소각되었고 나머지 60%는 매립되거나 버려졌는데요. 그 많은 쓰레기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플라스틱의 장점에 취해 혹 플라스틱의 단점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박명재 씨는 통영에서 굴 양식장을 4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스티로폼 부표가 부의 상징이었다는데요. 100줄 정도 대부분 요 줄이 200m 요거를 갖다가 100줄 정도 하면 한 2만 개 필요하거든요. 이게 굴이 잘 뗐을 때 이 한 줄이 200m 하는데 180개에서 200개 채져요. 그러면 2만 개 가까이 확보를 하고 엄청난 양이거든. 한 어민이. 현재 우리나라 전국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부표 5,500만 개 중 4,100만 개가 스티로폼 부표입니다. 이날 사용하던 스티로폼 부표를 새 부표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굴 수확 전에 꼭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다 내고 앞에 저 부자를 이제 색으로 갈아채우고 바꿔주는 게 이게 이제 꿀 딸 때까지 놔주면은 무거워서 못 들어 올리는 게 그때 꿀 딸 때는. 우리나라의 굴 양식은 바다 위에 부표를 띄우고 어린 굴을 매단 줄을 바닷속에 내려 키우는 수하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부표가 해양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돼 명재 씨는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이거 봐, 해적 생물이 얼마나 오는지. 이거 봐, 이 부자나 다 털면은 엄청난 양이 해적 생물이 봐. 이 여러 가지 파래, 미역, 개찌렁이, 그 미더덕, 뭐 청각 다 붙잖아. 이 봐. 부표가 부서져 생기는 스티로폼 알갱이들이 문제라는데요. 스티로폼 뒤에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과연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내 연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 이것의 문제는 해안가의 모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모래를 묻히면
그만큼 물이 손실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모래는 또 어디다 버려요? 모래와 섞여 있는 플라스틱 조각들. 보시면 이 안에 이제 다양한 플라스틱 조각들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은 스티로폼 조각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스티로폼 알갱이들이죠. 스티로폼이 원료 알갱이를 열로 해갖고 붙여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뭐 포장재 뜯다 보면 떨어진 알갱이 크기가 딱 요 1에서 5mm 사이에 대부분 들어갑니다. 스티로폼 부표 하나당 약 750만 개의 알갱이로 쪼개져 연간 약 15조 개의 알갱이가 바다에 방치됩니다. 해안이 플라스틱이 미세화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자외선을 그대로 받고 온도도 굉장히 높고 산소도 충분하고 공기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조건이 풍화가 잘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기 굉장히 좋은 해안이죠. 이런 해안에 바람과 해류 때문에 쓰레기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우지 않고 방치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만들어지기 너무너무 좋은 조건. 5mm 이하의 작은 입자인 미세 플라스틱. 하지만 그 위험성은 치명적입니다. 작아지면 그 작은 플라스틱을 먹는 생물들의 이제 숫자와 종류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 그다음에 작으면 수거 처리가 불가능해진다는 점. 다른 생물이 먹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수산 생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도 이 먹이 사슬을 통해서 그런 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뭐 이런 점에서 이제 기존의 대형 쓰레기가 갖고 있던 문제와의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썩지도 않고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 풍화작용에 의해 잘게 쪼개져 미세화되죠. 이런 미세 플라스틱은 물고기의 먹이가 되어 먹이 사슬을 타고 우리 식탁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멸치와 어패류엔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이들 체내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분리해내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미세 플라스틱 검출. 개체마다 다르지만 100g당 최소 7개에서 최대 34개까지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1mm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더 작은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도 다량으로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은 플랑크톤부터 상위 포식자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식할 수 있고 그리고 먹이망을 통해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인간에게까지 그 미세 플라스틱이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의 미세먼지라 불리는 미세 플라스틱.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는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무게인 5g의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우리 몸에 쌓이게 될 미세 플라스틱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플라스틱이 만들어질 때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화학 물질들이 첨가가 됩니다. 그런 첨가된 물질에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환경 호르몬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플라스틱들이 환경에 노출돼서 분해될 때 그 속에 있는 이제 그런 유해 화학 물질들이 흘러서 나오게 됩니다. 입자에 포함된 화학 물질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와서 그 화학 물질에 의한 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통영시는 지난 12월 말부터 섬 곳곳을 다니며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 패봐. 아니 저 무슨지. 이 판에도 끝이 없다 이거 보세요.
내가 여기서 지금 몇 번을 이렇게 퍼내도 이게 끝이 없어, 이거. 한 번 부서지면 수거가 거의 불가능한 알갱이들. 이런 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주울 수 있는데 이런 작은 거는 또 이렇게 플라스틱은 이렇게 실어 담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라 우리가 볼 때. 치워도 계속 쌓인다는 스티로폼 부표는 미세화되기 전에 수거하는 것이 최선일 텐데요. 매일 수거선이 돌아다녀도 쓰레기를 다 수거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비단 통영뿐만이 아닌 바다와 인접한 모든 해안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025년까지 친환경 부표로 교체, 스티로폼 없는 바다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에서 세 번째로 깊은 필리핀 엠덴 해연. 지난 3월 미생물 해양학자 온다 박사는 미 개척구역인 이곳을 탐사했습니다. 수심 약 10,000m가 넘는 엠덴 해연은 에베레스트 산 높이보다 더 깊은 곳인데요. 이곳까지 심해 잠수정을 타고 12시간 동안 내려가야 합니다. Surface LF depth 10045 at bottom. Repeat, at bottom. 무사히 도착했다는 기쁨도 잠시 뭔가를 발견했는데요. We saw this one material floating. So I told Mr. Viscovo, hey, Victor, that's probably a jellyfish, and that's the deepest jellyfish to be recorded. So we went to that direction. We were running after this floating white material. But as we approached the material, it became clearer that it was not a jellyfish, but rather a plastic bag. 온다 박사는 엠덴 해연 바닥을 보면서 슈퍼마켓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제품 포장지를 포함해 곰인형 등 다양한 쓰레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Imagine seeing a plastic bag at 10,080 meters below. I thought I was out of this world. But the moment I realized that there was plastics down there, it just brought me back to reality. That was a punch in the gut. 부족한 햇빛과 산소 때문에 분해되지 않고 쌓이기만 할 해양 쓰레기. 이제 해양 쓰레기는 전 지구촌의 문제가 됐습니다. 어쩌면 바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다가 그렇게 크고 넓은데 뭐 별일 있겠어? 라며 무심코 지나쳤을 수도 있겠죠. 그러는 사이 해양 쓰레기들은 엄청나게 쌓여 해양 생물은 물론 인간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썩지 않고 오래 가고 국경을 모르는 해양 쓰레기들.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자연이 만들어낸 푸른 빛의 제주 바다를 좋아하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10년간 이곳 바다를 놀이터이자 친구 삼아 지냈다는 변수빈 씨. 오늘 더 안전하게 합시다. 그런 수빈 씨가 요즘 바다를 찾을 때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바닷속에 들어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인데요. 다이빙 기술을 살려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물밑 청소를 해보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동호회의 이름은 디프다. 고래 별자리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인데요. 바다 정화 활동하는 이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 뭐예요? 이거 해출 껍질이랑 낚시용품 비닐인 것 같아. 쓰레기 다 있는데 비닐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유독. 이런 활동은 3년 전 아주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습니다. 한 번은 이제 다이빙 하러 갔다가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다이빙하고 올라와서 파 하는데 쓰레기들이랑 같이 스티로폼이 쫙 딱 와서 파 하는데 이제 스티로폼이 들어간 거죠. 그때 아 이게 진짜 이 턱 밑까지 왔구나. 물 밑에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다양한 물고기를 바라보는 것, 그녀가 꿈꿔온 일입니다. 그런 수빈 씨에게 바다는 어느 날 문득 말을 걸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빨 자국이 탁탁탁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먹는구나 물고기들이. 그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 물고기들이 쓰레기를 먹고 그 쓰레기를 내가 먹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 후로 바다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는 수빈 씨. 이전엔 안 보이던 쓰레기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빈 씨는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보다는 깨끗한 바다를. 그래도 치우고 나면은 치운 게 보여요. 뭐 다음날 다시 쌓이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어쨌든 사람 손에서 시작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손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해양 쓰레기는 현대 문명의 자화상이다. 아름다워야 할 바다. 바다가 쓰레기로 신음하지 않는 날은 언제일까요?